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신익 교수님의 공감의 과학이라는 칼럼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요즘 뭐랄까, 이미지나 영상으로 소통하는 게 정말 당연해졌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글이 바로 그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우리 소통이나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지, 또 과학적으로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런 걸 다루더라고요. 맞아요. 특히 요즘 많이 보는 K-드라마 얘기부터 시작해서 뇌과학 그리고 인터넷 세상까지 연결하는 게 흥미롭죠. 네,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글은 먼저 우리 사회 소통 방식의 변화, 여기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공감이라는 인간 본성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갑니다. 미디어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또 대리만족을 얻는 그런 현상들이요. 그렇죠. 그리고 그걸 신경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지점들을 짚어주는 게 이 글의 매력인 것 같아요. 글 초반에 언급된 K드라마 나의 아저씨, 이 예시가 참 와닿았어요. 그 고통을 견디는 여성 캐릭터와 그녀에게 공감하는 상사의 모습, 이게 어떤 치유의 메시지를 주면서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었다고요. 네, 맞아요.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죠. 그런데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씁쓸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. 아, 그 드라마 주연 배우였던 이선균 씨 사건 말이죠. 네, 타인의 아픔을 보듬는 그런 역할을 했던 배우가 현실에서는 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, 또 무분별한 비난 속에서 결국 고립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그 현실이요. 정말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. 네,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공감 능력이랄까? 그게 좀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. 바로 이런 공감의 문제를 글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죠. 거울 신경세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거울 신경세포, 즉 미러 뉴런. 이게 정말 흥미로운 개념인데요. 네, 저도 처음 듣고 되게 신기했어요. 우리 뇌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감정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직접 그 행동을 하거나 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반응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. 와, 뇌 속에 정말 거울이 있는 것처럼요. 네, 비유하자면 그렇죠.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 말이나 행동을 금방 배우고 따라하잖아요. 아, 맞아요. 또 친구가 막 울면 나도 괜히 슬퍼지고 아니면 슬픈 드라마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이런 게 다 이 거울 신경세포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. 이야, 내 속에 너 있다는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그냥 비유가 아니었네요. 허허,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. 이게 바로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기초가 되는 셈입니다. 실제로 자폐 아동의 경우는 이 영역 활성화가 좀 덜하다는 연구도 있다고요? 네,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공감 능력과 이 거울 신경세포 시스템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거죠. 그런데요, 이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이렇게 강력하다면 왜 유독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? 그래서는 심지어 사이버 늑대라는 표현까지 쓰던데요. 네, 그쵸.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쉽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. 그래서는 그 이유를 인터넷 환경에는 상대방을 내 안에 온전히 담아낼 거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. 거울 공간이 부족하다. 네, 얼굴을 직접 마주보지 않잖아요. 그리고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기도 쉽고요.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좀 쉽게 상처를 주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죠. 확실히 온라인에서는 좀 더 공격적이거나 뭐랄까 이기적인 모습들이 쉽게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. 네, 그래서도 인터넷이란 공간 자체가 좀 개별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자아들이 충돌하는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하고요. 아, 단순히 얼굴이 안 보인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설명이네요. 거울 공간, 내 부재. 이게 참 와닿는데요.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그래서도 사이버 모독죄 같은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처벌만 강화하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글이 제안하는 건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이에요. 거시적인 접근이요? 네, 신경과학, 또 컴퓨터과학, 그리고 인문학 같은 다양한 분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. 융합해서 공감 능력을 갖춘 사이버 인격을 진화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. 사이버 인격?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나 행동 방식?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정확합니다.
예를 들면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할 때부터 공감을 좀 더 유도하는 그런 장치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시민 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기술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성찰, 교육 이런 거 다 필요하다는 거군요. 아, 그러고 보니 학문 분야 사이에도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필요하다.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서로 다른 분야가 각자의 성과를 좀 받아들이고 배우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.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의 온라인 자학, 즉 사이버 인격은 그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이 칼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공감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사회의 어떤 근간이라는 것.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된 디지털 시대에 이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또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장할 것인가.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. 이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주었나요? 네, 이 글은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좀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과연 우리의 사이버 인격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?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도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거울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